안녕하세요. 수소맘의 마틸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는 선천성 거대 결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이 주제가 좀 가장 거대 결장 카페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막 수술을 결정하신 부모님들, 아니면 수술이 끝난 영아들, 아기의 부모님들이 좀 가장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오늘은 변지림 관리. 제가 아마 2부에 짤막하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변지림과 또 바이오 피드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변지림에 대해서 제가 전화로도 문자 받고 또 카페에 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이 경우에는 변지림이 좀 심한 케이스예요. 네, 수술한 구간에 비해서 많이 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변지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0에서 36개월 이렇게 나누고 또 37개월에서 유아기 끝까지 7세까지 오늘은 개월수 나눠서 변지림을 어떻게 관리했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차 수술 때, 태어나서 1차 수술하고 나서의 변지림 거의 0에서 12개월까지 0에서 12개월의 변지림의 관리는 모유를 그냥 거의 안 먹이다시피 했고요. 모유가 변지림을 좀 더 횟수를 많게 할 수 있다 해서 원래는 목표가 완모였거든요. 아마 이거를 보시게 되는 엄마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 보니 완모는 할 수 없었고, 분유도 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가지? 4, 5가지 정도는 갈아탔던 것 같아요. 사냥 비싼 분유도 먹어보고요. 한 통에 5만원이죠. 비싼 분유도 먹어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위드맘도 먹어보고, 또 소화가 잘 된다는 것, 골고루 국내 분유를 먹여봤는데, 변지림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외거, 유럽 분유가 좀 입자가 굵긴 하지만 여러가지 그 관리 생산하는데 까다롭다고 해서 찾다가 독일 분유, 독일 홀레 분유로 갈아타서 안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독일 홀레를 먹이고 나니까 약간 황금 변도 보고 아주 묽은 편이었지만 색깔도 괜찮고 지림이 더 막 심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홀레 분유를 좀 먹이다가 12개월쯤 수술할 즈음에 교수님이 미련 없이 분유를 끊으라고 하셨어요. 물론 중간에 이유식도 하고 있었지만 분유는 내 변지림에 딱히 더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얼른 밥량을 늘려가면서 밥으로 빨리 갈아타는 게 완전히 일반식으로 갈아타는 게 오히려 배변에 혹은 변지림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셔서 12개월까지는 일단 분유, 그 다음에 모유, 그 다음에 분유 모유를 다 끊고 빨리 일반식으로 완료기로 갈아타는 걸로 해서 음식은 이렇게 좀 관리를 했고요. 변지림이 너무 많으니까 저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아이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항상 엎어져 있어야 되고 또 내발기기나 이런 거 움직이면 안 되도록 했었기 때문에 아예 강아지 배변 시트를 깔아놓고 엎어놨었어요. 제가 사진으로 위에 같이 올릴 텐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움직이고 싶지만 누워 있어야 되고 아이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카테터로 생겨서 약간 빨간 조항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테터로 관장을 해줬습니다. 관장 약을 넣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카테터 아주 얇은 호수부터 이제 개월수마다 항문 이제 그런 크기니까 넓어지니까 카테터를 엄청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적게는 3, 40개, 많게는 5, 60개까지 한 번에 구매를 해서 약간 그 끝부분 쪽으로 가면 구멍이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 양쪽에 구멍이 있는 쪽을 젤을 발라서 아예 이제 항문 쪽으로 쭉 밀어 넣습니다.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저같이 뭐 협착이 없다면. 그래서 넣어서 그 반대쪽 카테터 입구로는 이제 변이 나올 수 있는 뭐 플라스틱 그릇이라든지 뭐 비닐을 끼시던지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변량을 빼줍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훨씬 기저귀 가는 것도 평균 2, 30개 1차 수술하고 나서는 그렇게 변을 빼주고 나면 그래도 한 10개, 15개, 네, 30개까지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먹는 거 외에 변지림을 좀 관리해줬던 거는 카테터 관장. 그래서 엄청 뭐 글러브도 많았고요. 젤도 막 3, 4개씩 왜냐면 항만할 때마다 많이 발라줬었고 해가도 했었거든요. 제가 해가를 거의 생후 4개월부터 8개월 정도를 해가를 했기 때문에 젤도 항상 네 차곡차곡 구비를 해놨었고 카테터도 나중에 카페에 나눔을 했지만 항상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구비를 했었습니다. 이게 0에서 12개월까지 변지림을 관리했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13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진짜 제 인생에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뭐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어쨌든 첫 번째 수술에 실패를 하고 항문 협착이 일어나서 돌이 가까워지는 한 10개월, 11개월이었나요? 그 지금 2차 수술을 했고요. 더 잘라내고 항문에 직장하고 항문이 가까워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너무 딱딱해진 항문의 어떤 조직들은 좀 잘라내고 그런 직장에 있던 일부의 그런 것들을 많이 끌어내려서 항문하고 같이 연결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퇴원을 하고 나서 수술은 잘 됐다고 하셨으니까 퇴원하고 나서 듀퍼락이라는 변비 방지 약을 처방해 주셨고 그거를 같이 먹이도록 하여라 해서 이제 거의 일반식을 먹었고 완료기를 먹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비가 올 위험이 있다고 하셔서 그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그게 기름에 불을 붙는 격이었습니다. 이제 처방전에 따라서 먹였는데 저는 그 약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점점 이제 수술 후 경과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점점 많이 지르는 거예요. 2, 30번 뭐 2, 30번 2, 30번 정도는 괜찮아. 3, 40번 막 거의 최고조로 찍었을 때 한 60번? 70번? 그렇게 일주일을 갈고 엉덩이가 네 엉망진창 정말 껍질이 다 벗겨져서 피가 날 정도로 된 상태에서 또 장염이 와서 저는 장염을 치료하러 서울대 어린이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변지림에 더 놀라셨던 네네 그 에피소드도 아마 밥은 밥대로 먹죠. 음식은 더 많이 관리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이는 너무 작고 크지도 않고 몸무게도 작아 키도 작아 그래서 계속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면 뭐 하위 2%, 3% 이렇게 되니까 영양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 방에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나 많이 지리게 하나 이런 것도 교육도 받았고 제가 또 엄청 많이 찾아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6, 70번의 변지림이 있은 후에 다시 입원을 해서 금식을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금식을 하고 나서 발진을 최대한 좀 낫도록 하고 장염도 좀 잘 나와서 나가도록 해서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한 3, 4월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 전보다 더 바짝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변지림의 관리는 무조건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항상 교수님이 외래 가시면 밀가루 음식 많이 먹이지 마세요. 과자도 되도록이면 안 먹이셨으면 좋겠고, 어쩔 수 없이 먹여야 되면 소량만 먹이세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자,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쌀국수라든지 떡국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밀가루가 주 원료가 된 음식은 최대한 안 먹였고, 그러니까 새끼를 다 집에서 해서 먹이는, 배달 음식은 당연히 안 되고, 과일 중에는 오렌지류, 네, 귤도 포함돼요. 뭐 천리향, 뭐 황금향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오렌지 비슷한 사촌들은 다 포함돼요. 포도, 수박, 뭐 멜론, 네, 딸기. 그거 먹은 날은 난리가 납니다. 진짜 배에서 우르르 캉캉 막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 막 응가폭탄.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선전서 거대 별장 카페에 계신 분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되시면 응가폭탄, 응가전쟁 이런 거 말을 아실 겁니다. 과일을 아주 극으로, 네, 관리를 해줬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잘 먹었던 고구마, 네, 그런 거, 으깬 거, 단호박, 으깬 거, 이 단호박과 고구마, 그다음 단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어린이병원 영양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음식이에요. 지린도 좀 덜할 뿐더러 몸무게를 좀 늘릴 수 있는 음식이라 하셔서 그거를 매일 되도록이면 으깨서 매일 주고, 그다음에 뭐 단밥, 우리 뭐 흔히 술안주나 뭐 간식거리로 많이 먹죠. 단밤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봉지씩 먹였던 것 같고, 중간에 연세대 병원에서 저기 어떤 약 제조 업체랑 또 조인을 해가지고 아이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또 영양식이 뭐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었고요. 여튼 관장은 12개월이 지나고 한 18개월까지도 카테터로 관장을 해줬습니다.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항상, 네, 엉덩이 찜질, 네, 항문을 따뜻한 물에 항상 좀 담궈주게 하는 거, 그거는 빠뜨리지 않았고요. 발진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항상 그렇게 했었었고, 잘 걷고 잘 뛰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진이나 뭐 변지름이 계속 있지만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골반 근육, 배 근육, 허벅지 근육이 좋아져야 골반 안에 있는 골반강이라는 그쪽 근육이 바짝 좋아지면서 이렇게 변실금, 변지름, 뭐 요실금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하는 이제 기본 토대가 된다고 있어서 야외 활동을 정말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하루에 놀이터 3번까지도 나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37개월 우리 나이로 4세에서 7세까지 묶어서 말씀드리면,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아이는 변지름이 음식 조절도 막 정말 엄격하게 하고 막 음식도 엄선해서 먹이고 뭐 기름기도 또 안 된대요. 네, 좀 더 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그래서 3살에서 만 5세, 7살까지는 기름진 거 거의 못 먹여서요. 그러니까 이제 튀긴 거, 통닭, 튀김 이런 거, 그다음에 과자류 이런 거 많이 좀 정말 소량으로 먹이건 아예 안 먹였었고요. 기름진 국물이 들어간 것도 먹으면 좀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다음에 과일은 당연히 절제였고, 지금은 본인이 알아서 최대한 스스로 먹게끔 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조절해서 먹는 모습을. 근데 7세경에 동네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남이 먹는 걸 막
들어보시더니 다른 음식은 다 조절하셨는데 혹시 우유, 생우유를 안 먹여보셨냐고. 유당불내증이 있는데 생우유를 먹여서 더 심하게 지리는 걸 수도 있으니 오늘부터 일주일 정도는 생우유를 먹이지 말아보세요. 정 필요하시면 소화가 잘 되는 우유로 갈아타시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큰 이유였더라고요. 20번 넘게 지르던 아이가 우유를 끊었더니 하루에 10번? 정말 컨디션 좋을 때는 7, 8번으로 줄고. 이걸 왜 유당불내증이 있을 수 있는 선천성 거대결장 아이들은 우유를 먹으면 더 많이 질 수 있다는 걸 왜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또 우유를 끊을 수 없었던 게 우유는 또 완전 식품이라고 하고 칼슘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유를 먹어야 그나마 좀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유를 끊지 못했거든요. 그 소아과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과감하게 우유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당이 분리된 우유만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그래도 한 3, 4번 컨디션 많이 안 좋고 장염기 있으면 4, 5번, 7번까지 지르긴 하는데 네, 초창기 3, 40번에 비해서 지금 뭐 서너 번이면 정말 양호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교수님께 갔더니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걸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7세 3월에 바이오 피드백을 시작하게 된 것도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바이오 피드백 궁금하시죠?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요. 바이오 피드백은 3년, 2022년, 2021년도 네, 날짜를 거꾸로 써서 해야지 얼른 계산이 되네요. 2021년도 3월에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어떻게 잘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지 변실금 변비 클리닉이 생겼어요. 소아. 네. 그래서 아미가 어쨌든 임상 겸 변실금도 좀 줄일 겸 해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네,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네, 바이오 피드백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학교를 가게 되면서 2학년 때는 여름방학에 또 예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어른, 요실금, 변실금 그 기계를 아이가 올라가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재밌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할게요. 이렇게 변을 밀어낼 때 또 변을 참을 때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압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정상적인 아주 정반응을 보인 그래프를 따라서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자기 똥꼬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네. 그리고 최고점이 아마 13점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시작할 때는 게임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챕터로 아마 나눠지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리는 일반 변실금 클리닉, 요실금 클리닉에서 쓰는 기계랑 똑같고요. 의자에 이렇게 벨트가 있고 그림을 보시면서 아마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의자 사이에 뾰족한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게 이제 올라와요. 그게 이제 엉덩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압을 측정해서 점수로 이렇게 그래프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그래프를 따라 그리려고 하니까 막 들어 눕고 막 옆으로 하고 힘을 막 올바르게 주지 않아서 엉덩이는 살이 없는데 그 플라스틱이 올라와서 막 상어 머리처럼 찌르고 하니까 아이가 막 괴로워서 울고 막 가기 싫다고 했을 때도 막 회유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또 그 의자 위에 수건을 깔아서 아이가 아프지 않게 또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요령을 터득하면 제대로 정반응을 얻을 수 없대요. 막 들어 누우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건 올바른 이제 자세가 아니고 바른 상태에서 항문을 쪼아서 네, 압을 올려서 점수를 올리고 또 밀어내면 또 뭐 압이
떨어지니까 그래프가 막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변실금, 변비 치료법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걸 시작하고 나서 한 3, 4개월까지 잘 모르겠다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접어들어가면서 확 갑자기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가 소변을 조금씩 참기 시작하고 그게 이게 내 항문이 쪼았다 폈다를 할 수가 있네, 이걸 느끼더라고요. 아이들이 소변을 참을 수 있는 게 변을 참을 수 있는 시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변을 수분 참을 수 있습니까? 소변을 수초간 참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러면 응가도 변지림도 나오려고 했을 때 딱 좋을 수만 있으면 수분 수초간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이는 3년 정도 했을 때는 자기가 급할 때 뭐 힘을 주거나 꽉 쪼아서 소변도 꽤 오래 참고요. 지금은 거의 한 15분에서 20분? 네, 참고 변도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힘을 꽉 줘서 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좀 보기는 하는데, 사실은 매번 확인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참고 있다고 하면 그냥 믿어줘야 되는 거는 좀 지금 이제 9세가 됐는데 지금은 물로 된 약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작년 11월부터요. 그래서 약국에서 한 상자를 삽니다. 한 박스. 한 개에 250원에서 400원 정도 하고요. 20ml짜리 이렇게 튜브로 돼 있어서 아이가 관장약을 넣을 때 옆으로 사이드로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기역자로 한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내도록 하면 항문이 되게 힘이 안 들어가고 많이 이제 풀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튜브 같이 생긴 약을 쏙 밀어넣고 얼른 팬티용 기저귀를 입히거나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긴 시간 현장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해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번도 지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수님이 아이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해주는 게 좋고, 직장에 밀려 내려오면서 쌓인 변을 빼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학교도 다니고 이제 아이들이 알 만큼 알게 되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그렇게 간장하면서 음식, 과일, 기름진 거 이런 거는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타민 따로 먹이고 있고요. 아직 갈 길은 먼데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카테터 관장은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거 불안해하시면 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는 발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교수님한테도 인정받았어요. 발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